예,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의도 청년 정치로 시작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분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는 푹해졌는데 지금 뭐 또 미세먼지가 많이 오는 모양이죠. 공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심해요. 그죠? 네. 예. 근데 이게 중국에서 오는 거죠?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중국에서 오는 부분도 무시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참 어떻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가뜩이나 우울해 죽겠는데 이거 뭐 미세먼지까지 이러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나왔죠.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에 관련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재영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비상계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 확신이 있다고 보여줬고 그 부분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부정선거요? 아니 뭐 부정선거도 말씀은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변호를 스스로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좀 보였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은 그렇고요. 화면에 비춰지는 모습은 뭐 초췌하거나 뭐 의기소침하거나 이런 모습은 사실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단단히 마음은 먹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이 어제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뭐 비상입법기구 창설 이런 쪽지를 이제 뭐 최상목 권한대행에 건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내가 작성한 거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고 의원들을 끌어내라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 뭐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주요 사령관들의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계엄군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로 들어갔는데 철수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진심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이 알고 하늘이 알고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보면서 대통령은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 잠깐 이제 앞에서 언급해 주셨는데 부정선거 음모론자라는 저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부정선거를 100% 1000% 확신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휩싸여서 망상에 휩싸여서 계엄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미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아니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팩트체크를 한 내용들에 대해서 또다시 궤변을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이 앞으로 이 헌재의 변론에 계속 출석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정치 선동, 본인의 지지자들을 위한 선동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 궤변을 쏟아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질까 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내용하고 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께서. 두 가지겠죠. 뭐 하나는 진짜 안 했던지. 그죠? 두 번째는 아니면은 지금 그 변론을 위해서 유리하게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대표적인 게 그 김 전 장관하고 그 쪽지를 누가 작성했네 누가 줬네 좋네 안 좋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게 좀 상이하게 틀린데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은 그 대통령이 결국에는 계엄을 선포한 사람으로서 그 본질에서 약간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 방어권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권리니까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지만 지금 뭐 그날 12월 3일 모든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 있을 만큼의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본인을 이렇게 스스로 변론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 속에서 이것이 결국에는 앞서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도 얘기는 했지만 여론전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먹히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일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뭐 두쪽 났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과연 치유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다시 뭉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론전의 일환이다. 우리 이재용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론전이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게 좀 먹힐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극우 지지자들한테는 먹히는 거죠. 강성 지지층. 네, 강성 지지층 뭐 대통령을 극렬하게 지지하는 층에게는 먹히는다고 보는 거고 전략을 그렇게 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어떤 뭐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 사실 저는 이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헌정질서를 유린했죠. 근데 두 번째로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사법기구 기관들을 이제 침탈 시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제2의 내란이다라고 명명을 하고 싶었던 거고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이건 매우 비열하고 비겁한 행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게는 반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일인가요?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이 탄핵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죠. 네. 그죠?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나왔을 경우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듣고 싶은 게 두 부분인 것 같아요. 포고령 1호 이거 누가 썼는지. 왜냐하면 대통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었지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이거 난 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김용현 전 장관이 줬나? 아니면 최상목 지금 권한대행이 이 쪽지를 뭐 자기가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면 누구한테 받았을 텐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재용 의원께서는. 일단 내일 김용현 전 장관은 지금까지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시를 받아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가요? 하여튼 네. 포인트는 이거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것은 대통령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전을 뒤져가면서 이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된 것 같죠. 예. 포고령 그리고 뭐 때. 작성을 이제 본인이 해도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일 나오면 사람들이 볼 거는 누가 썼냐 안 썼느냐는 이제 헌재나 예를 들어서 그거를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 뭐 탄핵 소추단들 여기에선 그걸 법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제까지 아니면 계엄령 포고 할 때 12월 3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서로 협력해서 이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과 한 달 조금 지나서 40여일 만에 이렇게 상반된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전 사실 걱정은 되긴 해요. 참 사람 관계가 이렇게까지 빨리 무너질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이 내일 또 출석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런 전략은 보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내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과연 어떤 증언을 할지를 본인 스스로가 지켜보겠다.
라는 하나의 뭐 사인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분리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이제 한 자리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제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 게 좀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고 좀 위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분리를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헌재에서 아마 이 부분을 이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도 말씀해주신 대로 포인트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포고령 1호가 너무 위법한 내용들로 점철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포고령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라고 하면서 국회, 뭐 지방의회 이런 주체들을 다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썼냐 일종의 공방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미 이 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주요 임무 중사자로 사실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역할을 했고 그게 분명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 살 길을 찾아 나설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 간의 결속력은 저는 이미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미 분열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했어도 지금 상황에서까지 대통령이 본인에게 이렇게 다 떠넘기고 난 모른다, 김용현이 썼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김용현이 뭐 잘못 뺏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아마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일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실이 그래도 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두 분께 이런 걸 여쭤보면서 느끼는 건데, 가장 그 헌법재판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이 내란죄를 빼달라고 그랬다. 때로는 그게 한때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런 거를 먼저 얘기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공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내란죄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다루고 있는 거죠. 다루고 있는 거죠? 네, 다루고 있는 것이긴 한데, 다만 내란죄라는 그 단어 자체는 12월 14일 탄핵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국회에서 굉장히 그 여론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갔다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헌재에서 빠진 부분,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뭐 법을 아는 사람들은 내란죄가 있나 없느냐 뭐 이걸 가지고 법적 공방은 할 수 있으나 이거를 지켜봤던 대한민국 국민은 그 내란죄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는 했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다만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포고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글쎄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가요? 그게 누가 썼는지가. 그날 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본 국민이 과연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안 썼으니 아니면 잘못 베꼈으니 저거는 법적으로 뭐 괜찮다, 혹은 대통령이 계엄령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이건 벌써 엎질러진 물이고요. 여기에서 그 계엄 뭐 또 헌재에서 나오게 되고 내란죄 같은 경우 다른 이제 다음 단계가 있긴 하겠지만 법리적으로 거기에서 무슨 도움이 될까?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최소한 대통령의 자리로서는 사실 대통령이 현재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확신이 됐던 여론전에 성공을 했던, 사실은 굉장히 상당수의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헌재에서만큼은 계엄에 관련해서는 피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내란죄를 뺐다라는 거는 이 형사 재판에서 다루기 위해서 그 부분은 이제 형사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다루겠다라고 이제 별도로 제외를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수사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따져보는데, 다만 이것을 심판하는 잣대를 헌재에서 형사적으로도 다 보고 헌법 위반으로도 다 보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느냐, 중대한 헌법 위반의 행위를 저질렀느냐 이것을 따져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단하는 잣대가 조금 다른 것이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정치적으로 사망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 중대한 헌법 위반 사태, 그러니까 12.3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헌재에서 가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이 포고령의 내용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 외에 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던 게 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그런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지금 다 따져보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뭐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계속 뭐 아니다, 모른다, 내가 그런 적 없다, 기사 보고 알았다 계속 이렇게 거짓말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효한 전략일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유효하냐, 저는 오히려 불리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미 뭐 사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진상규명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그 부분이 굉장히 대통령이 불리하게 작동을 할 거고요. 근데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본인에게 불리한 법적인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헌재에서 파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파면을 각오하고 그냥 뭐 탄핵 심판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지지자를 결집시켜서 보수가 정권을 다시 잡는 거 이걸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본인이 사면이 되든 뭐가 되든 그것을 이제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동의하세요? 아니요. 저희가 역대 대통령들 뭐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유일하지만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 구치소에 가서 죄를 받고 구치소에 가서 형을 살 때 그 다 같은 당이 정권을 재창출했다고 해서 바로 풀려나거나 사면당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이기면은 무조건 대통령이 사면된다라는 거를 전제로 까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우리 그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맞아요. 올라온 거예요. 네. 트렌드는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여론조사 특히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올라오는 거는 대통령이 좋거나 대통령을 용서하거나 사면돼야 된다 내지는 뭐 이번 탄핵에서 기각돼야 된다는 이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판결에 맡겨놓고 우리는 다시 한번 대통령 대선을 지금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 굉장히 높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보수 진영의 결집이라고 저는 보고 거기에 핵심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그 탄핵 이후에 보여줬던 자기네들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안정이나 이런 거를 생각 안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불만과 거기에 대한 우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뭐 그런 그 뭐 보수 진영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대통령과 선을 긋고 뭐 일종의 절연을 하고 정치적 절연을 하고 별도의 길을 가는 게 맞죠. 근데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은 지금 정상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창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계엄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는 걸 봐도 그렇고 이건 지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까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행위는 사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이 정도의 일을 저질러 놓고 저렇게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저는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본인의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서 더 국민들이 봤을 때는 후한무치한 태도로 앞으로의 수사 절차에도 탄핵 심판에서도 응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전 딴 거 모르겠는데 이 수사 과정할 때 불필요한 이 논란을 자꾸 일으키는 곳이 어디냐면 공수처예요. 이게 사실은 저는 사실 어제 그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을 갔어요. 근데
그 안과 진료 때문에 갔다는 건데 이 구치소 의무관이 소견을 받아서 검진을 한 거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랐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강제 구인하러 거기 가셨다며요. 그리고 오늘도 강제 구인하러 아침에 갔는데 선고하지 못했고 이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검찰은 빨리 좀 우리한테 넘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공수처. 공수처에 대한 불만과 공수처가 도대체 왜 일을 이렇게까지 처리를 못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빨리 사라지는 게 답이다라는 부분을 또다시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은 듭니다. 공수처가 왜 이렇게 끝까지 어거지를 부리면서 대통령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지 전 이해는 안 가요. 뭐 대통령을 그러면 테이블 위에 앉히고 거기서 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되겠습니까? 본인이 이미 벌써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공수처가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거는 사감이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수처가 무리수를 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 말고는 그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된다. 편지도 안 되고 부인도 만나서는 안 되고 증거인멸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실망, 불만, 의구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에 있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라고도 안 할게요. 사람이 부인 만나는 것까지 그렇게 막아서면서 서로 대화하는 걸 단절시킨다? 증거인멸을 우려해서 글쎄요. 그 대한민국 감성에 맞는 얘기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워낙에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은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본인들의 그 어떤 목적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게 맞나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공수처가 완벽하게 어떤 지금 상황을 잘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미숙한 부분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잘하는 부분은 뭐예요? 체포영장 집행한 건 잘한 거죠. 그거. 그렇죠. 그건 경찰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어쨌든 공수처가 했잖아요. 공조보도에서 있죠. 공조보도에서. 어쨌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전 잘했다고 봐요. 법의 질서를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됐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줄줄이 이의 신청도 하고 체포적부심도 하고 중앙지법에 심지어 체포적부심 신청했는데 지금 다 공수처의 판단이 맞았다라고 이제 대통령 측의 주장을 다 기각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근데 공수처가 미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대통령이 이제 어제 병원에 가고 5시간 가량 이제 밖에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과연 일반 국민, 그러니까 일반 피의자였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가능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저는 있어요. 그건 그건 법적 아니 왜냐하면 이제 검사 출신의 변호사분들도 이제 인터뷰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료를 받고 또는 그렇게 시간을 머물면서 이렇게 밖에 나가는 게 사실 안말기 환자라던가 아니면 즉시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일 그 상황에만 사실 이런 일들이 이례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헌재 변론에 어제 직접 출석을 했고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지만 대통령은 변론에도 어떻게 보면 변호인보다 더 적극적일 정도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럼에도 갑자기 이제 병원 진료 얘기를 하면서 병원으로 향하고 공수처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그 뒤에도 지금 방문조사까지도 이제 공수처가 제시를 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일종의 저는 좀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공수처의 미숙함을 질타하기 이전에 대통령이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행태도 분명히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근데 정당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안 하잖아요. 본인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아니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죠. 공수처의 수사 무효고 영장 불법이고 체포도 불법이다, 위법이다 했죠. 근데 결과를 보세요. 체포 적부심 했잖아요. 서부지법 그렇게 싫어하는 서부지법 말고 중앙지법에 했잖아요.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그렇다면 승복을 해야죠. 그동안 얘기했던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체포영장 불법이다 이거는 물론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조치 본인이 다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배척당하고 기각당했고 대통령 측의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응해야죠.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어요. 수사에 불응할 핑계가 없단 말입니다. 구속까지 됐는데 무슨 수로 피의자가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나 안 나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회피, 꼼수 이런 것들을 부리면서 다 빠져나가는 게 정말 솔직히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나. 그리고 심지어 법조인 출신에 그렇게 법치를 강조했던 사람이 이렇게 법질서를 유린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 계속 두 분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